네,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외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짚고 알아야 될 종목이 있죠. 시장이 있죠. 바로 글로벌 증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우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 정말 뭐 미국 시장 아주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고가 경신하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먼저 간단히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 그 전날에 미국에 FMC가 있었고요. 거기서 뭐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답변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어제는 또 이 경기 부양책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가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낮은 금리,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통한 성장,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돼 있죠. 그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최근에 달러 지수로 따져보면 9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세 가지가 이제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하루에 0.45% 정도 올라가는 거는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좀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은 그런 특별한 이벤트 없이 환경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다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나스닥 시장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을 제가 방송 전에 진단해 봤더니 한 10년 전만 해도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몇 배씩이나 올라가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나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쉽게 꺾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도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 한번 간단히 진단을 해 주시죠. 글쎄요, 올해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우존스에 비해서 나스닥이 일방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죠. 그리고 그렇죠. 올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그 경향이 좀 더 심해졌는데, 지난 한 7월 달 이후로는 사실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이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것이죠. 그렇죠.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들,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추가적인 뉴스가 더 나와주고, 그나마 지금 올라가는 게 테슬라인데 S&P 500에 편입된다라는 이벤트를 갖고 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빅테크 5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경제 환경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게 지난 7월 달 이후로 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사이에 다우존스가, 그러니까 전통 기업이 기술 기업에 비해서 조금씩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평가된 주가가 떨어질 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평가된 종목들이 유지가 되죠. 이게 더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싼 거 아닌가라고 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예, 또 한 가지 우리 그 미국 시장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양책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제 곧 발표할 것처럼 하다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좀 변화된 새로운 발표 내용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즉 매주 목요일 날이면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락다운이나 미국의 바이러스 확산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유럽은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락다운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이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명 하다가 어제 나온 거는 88만 명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그 고용 사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년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때문에 둘이서 서로 이제 각을 세우고 나갈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그렇죠. 있죠.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그래서 둘 사이에는 지금 뭐 그 논점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심각한 네. 그 불협화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좀 덮고 이거 이제 그 실업자들 구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뭐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그러니까 단기간에 부양책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왔던 공화당의 상원 쪽에서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주말에 아마 합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양쪽에서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좀 덮어놓고 요거는 덮어놓고 다른 쪽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뭐 고용 문제, 실업자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미국 증시뿐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만 해도 이거 참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다 거품 아닌가? 혹은 그 반대로 아니야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라는 논란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상무님께서 정책에 대한 믿음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 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셨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도 분석을 할 때 밸류에이션하고 모멘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어떤 입자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이 이 입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위치하고 그리고 이게 운동량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모멘텀만 이야기하거나 아니 지금 경기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주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운동량이 쪽으로 간다라는 거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면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면 올라갈 때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무시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이게 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을 무시하고 밸류에이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 초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서.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모멘텀이 조금만 개선되면 주가가 쫙 하고 올라가는 이런 힘이 경기 회복 초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확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을 받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밸류에이션은 높고 이 두 개를 섞어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세가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듯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래도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면 그 모멘텀하고 밸류에이션의 그 어떤 뭐랄까 밸런스라 그럴까요?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지만이 계속 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FOMC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방금 이제 상무님도 그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파월 의장 이런 얘기를 했죠. 주가가 금리를 볼 때는 그렇게 뭐 과도한 게 아닌 것 같다,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파월 의장의 그 의견 어떻게 판단하신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겁니다. 모멘텀은 이쪽인 경기 회복인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너무 자산 가격이 고평가되가 이거 훅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거는 이 뭐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도 있을 거냐고 하냐면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도 유지가 되기 어렵겠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연준은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을 보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살살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뭐 연방기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년짜리 시장의 국채금리 같은 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용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주가가 폭락하겠다 싶으면 오히려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가기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를 적절하게 움직여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한다거나 또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데 모멘텀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 많이 올라가서 버블을 만든다거나 이거를
금리로 조정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보인 것 같아요. 네. 자, 사실 또 어제 우리 FMC가 일단 금리를 뭐 한 2년 정도, 뭐 정확히 말하면 2023년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상무님께서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중국은 요 근래 긴축 정책을 주로 쓰고 미국은 완화 정책을 쓴다 하는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FOMC의 제로금리 연장과 방금 말씀해 드렸던 그 중국의 금리 완화 그리고 이 정책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2008년에도 그랬죠. 2008년에도 그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뭐 모든 나라들이 강력한 부양책을 썼어요. 특히 중국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네. 썼죠.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 2015년에 가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계속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계속 완화 정책을 펴나갔는데 사실 중국은 2010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중국을 따라서 2010년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완화 정책이 계속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블랙만데 이후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완화 정책을 쓰니까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싶어서 다들 완화 정책을 썼는데 좀 심하게 쓴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산 가격의 버블 그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걸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어떤 경제 충격 이후에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 미국이 완화 정책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언제든 방향 튼다고 해서 이게 경제에 큰 무리가 없는데 신흥국의 경우에는 그 일본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이게 신흥국의 경우는 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죠. 이게 자산 버블, 미국의 완화정, 미국은 사실 완화 정책 그렇게 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버블이라는 거 주가 올라간 거 좀 떨어지는 정도에서 끝나버릴 건데 많은 신흥국에서는 이게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이게 집값 올라간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면 주가 떨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인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미국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그렇게 조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미국이 완화 정책 쓰는 걸 같이 따라갔다가는 안 되고 미국보다는 긴축에 훨씬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긴축 정책을 조금 빨리 들어가는 물론 재정 쪽에서의 완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자산 가격의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통화 정책에서 긴축은 상당히 좀 빨리 들어간 그런 네.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엔트그룹 IPO 무산시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와 뭐 돈 많고 이제 뭐 완화 정책이 내서 주가 끌어올려가고 기업들은 마구 IPO 하면서 주식시장 버블 만드는 걸 이제 차단시켜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 방식, 그러니까 미국처럼 기주통화 패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 그쪽에서 하는 완화 정책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쪽에서는 보는 것이죠. 네. 특히 그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글쎄요 이게 다 듣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상무님의 말씀 중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봐서는 미국처럼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면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중국처럼 조금 긴축을 써가지고 주가 상승률이 적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으로 롱텀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경제 건전성에는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좀 들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시선을 우리 국내 시장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미국 시장 연중 최고점, 사상 최고점 경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그 목전에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과 이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 저는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열심히 달려서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성과가 좋은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무래도 좀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도 좀 나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한 달 한 달 본다기보다는
뭐 연간으로 또는 몇 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오른 다른 시장으로 가보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게 바이러스 영향으로부터 내년 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달려온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너무 많이 달린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에 오면서 이게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하고 매도가 좀 많아지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 그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와서 지난 10월까지는 S&P 500을 거의 똑같이 추종해 가요.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고. 네. 근데 11월 달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파이자가 뭐 백신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그 뉴스 이후로 미국에서 이 S&P 500의 대형주보다 경기 민감주들이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S&P 500은 좀 완만한 상승세인데 경기 민감주들은 뭐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0%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가 이 S&P 500을 그동안 따라오다가 여기서는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S&P 500가 완만한 상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경기 민감주 상승을 그대로 치고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S&P 500하고도 주가의 격차가 상당히 발생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좋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높이를 맞춰가는 건데 뭐 이게 일방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이를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최근에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미국 주가 올라가도 뭐 그럭저럭 뭐 보합권에 머물고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금년도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하우스비를 잡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2,700을 다 목표로 했는데 훌쩍 넘어서 버리고 또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현상 중에 하나가 내년에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뭔가 근거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꼽히는 게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재도입설 아닙니까?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 내년 1,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큰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늘 사이클만 있으면 무조건 슈퍼 사이클이다, 빅 사이클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가 2017년에 굉장히 큰 사이클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놀랄만한 정말 놀랄만한 사이클이 한번 있었는데 그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뭐 그 빅데이터 뭐 AI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경향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엔비디아 방식의 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뭔가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칩들의 개발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새로운 수요의 슈퍼사이클의 모습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이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사이클은 분명하죠. 거기다가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뭐 달라진 거는 뭐냐면 그때는 사실 지금의 그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높은 뭐 테슬라를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적용받고 있었고 이 격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쪽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그렇게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 아니어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좀 제가 볼 때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기상조다. 네. 네. 자, 여러분 판단을 한번 냉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우리 주가 지수 뭐 3천까지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 주가 아닙니까? 또 반도체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이클이 좀 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희망도 지나치게 낮과는 조금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금년도 2020년도
거래일이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면 12월 28일 날까지 사셔야 되고 12월 29일 날은 배당 나게 되죠. 자, 이제 남은 8일간 연말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하고 연초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음 달 주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다음 분기 뭐 이런 식인데 연말 연초가 되면 이게 그 시계가 한 1년으로 확 늘어나죠. 그래서 그렇죠. 내년에 좋아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좀 낙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높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도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죽어요. 연말 연초가 보게 되면 변동성이 죽고 특히 떨어지는 쪽의 변동성은 많이 죽고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래도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눈을 더 넓혀가지고 환율시장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수합이죠. 600억 달러에 대한 통화 수합 한도를 내년 3월이 만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6개월 늦췄어요. 내년 9월 달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금년에도 뭐 통화 수합을 실행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6개월을 늦춘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이다로 보는 분이 더 많지만 뭐 1,080원까지도 내려간 우리 원달러 환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 통화 수합 계약의 연장은 제가 볼 땐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고 그리고 쓴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교환하고 그 대가로 뭐 가령 우리가 달러를 가져오고 그 대가로 이제 저쪽에다가는 미 연준에다가는 원화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미 연준은 원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를 자기가 운영해가지고 그 이자를 우리한테 주게 돼 있고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이제 달러를 빌려왔기 때문에 그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하면 거래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볼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그냥 안 가져오면 되고. 근데 한국은행 쪽의 설명은 뭐 아직까지 바이러스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냥 이번에 확실히 문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냥 굳이 마이너스 통장을 굳이 뭐 미리 좀 끊을 필요 있겠냐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장하고 가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보험적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하게 떨어진 건 뭐 1,180원대, 뭐 70원대 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 위안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화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유로나 엔을 따라서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게 아니고 중국의 위안화의 강세를 따라서 같이 온 거라고 봐요.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 위안화 환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갈 여지는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달러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보고 있고 성장률이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숫자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이 우리가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도 매출은 가공의 매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들어왔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중국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쓴 정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되고 나면 또 뭐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는 글로벌 달러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식시장보다도 더 뜨거웠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죠. 금년 3월 달에 비트코인의 저가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짜리가 오늘 새벽에 얼마였습니까? 2,57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2,400만 원대 있죠. 뭐 적게 본다면 4, 5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장모님, 이렇게 비트코인의 급등 이유하고 이제 향후 전망 간략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올해 비트코인이 급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중국의 디지털 화폐거든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근데 여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이 하는 그런 게 중앙은행이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블록체인이니 비트코인이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우리도 디지털 화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 화폐를 다 컨트롤하고 서버를 중앙은행 서버에 모든 정보를 넘겨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급격하게 몰리고 저기 비트코인 가격이나 관련주들 주가가 튀기 시작한 게 딱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 모든 자산 가격들이 일단 끝없이 가요. 뭐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모르겠고 그냥 갑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거의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극히 잘 안 나와요.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누가 팔아야 될 건데 팔 사람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급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아주 촘촘히 잘 설명을 해주신 분은 바로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이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